왕관을 쓴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영화 속의 왕은 옥좌에 앉아 손짓 하나로 사람의 목숨을 정합니다. 게임 속의 왕은 버튼 하나로 세금을 올리고 전쟁을 선포하죠. 하지만 진짜 중세의 왕좌는 그렇게 편한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타임슬립 호텔이 준비한 객실은 14세기 후반 중세 어느 왕국입니다. 당신은 이 왕국의 유일한 왕자, 13살의 나이에 저 무거운 왕관을 물려받게 될 아이입니다. 그해 겨울, 성 안의 모든 사람이 산실 문 앞의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진통이 시작되자 예배당에는 밤새 촛불이 밝혀졌고 복도에는 대신들이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새벽녘, 산실 안에서 우렁찬 울음이 터졌습니다. 왕자님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복도를 타고 번지는 순간 대성당의 종이 일제히 울렸습니다. 성벽 아랫마을에는 술통이 풀렸습니다. 그 갓난아이가 당신입니다. 산파가 강보에 쌓인 당신을 안고 나왔을 때 아버지는 두 팔을 어정쩡하게 벌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반란군의 목을 베던 손이 갓난아기 하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당신을 안는 대신 잠든 어머니의 머리맡을 밤새 지키다 새벽에야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왕이 웃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늙은 시종은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사흘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에는 왕국의 유력 귀족들이 대부와 대모로 섰습니다. 아이의 영혼을 돌보겠다는 서약이었지만 왕실과 맺는 또 하나의 동맹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이미 이 왕국의 저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왕자의 탄생은 왕조의 계승 질서를 확인하는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세례받지 못한 채 신생아가 죽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자도 출생 후 며칠 안에 서둘러 세례를 받곤 했습니다. 산후 회복과 격리 중인 왕비는 세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와 대모가 아기를 대신 안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의 이름도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으며 성수와 축성한 기름을 사용하는 종교의식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동트기 전에 시작됩니다. 새벽 미사, 그리고 아침을 먹기도 전에 라틴어 문법, 동사 변화를 틀리면 사제의 회초리가 책상 위를 내리칩니다. 때로는 그 끝이 손등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후에는 승마와 매사냥, 그리고 검술, 목검을 쥐면 손바닥부터 아프고 상대의 눈을 노려보라는 말이 당신에게는 제일 어렵습니다. 교관은 한숨을 쉬고 다른 시동들은 당신이 안 보는 곳에서 웃습니다. 당신은 어린 나이에도 정해진 일정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새벽 미사에서 졸음을 참았고 회초리에 손등이 붉어져도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7살 왕자가 벌써 후계자다운 모습을 갖추었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긴 연회가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 잠든 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고 대신에 보고를 듣던 아버지는 말없이 망토를 벗어 당신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잠든 당신에게도 왕국의 후계자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만큼은 당신도 그저 아이였습니다. 당신이 7살이 되던 해, 북쪽 병경백의 둘째 아들이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당신과 동갑인 시동이자 아버지의 충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내진 아이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 아이는 목검을 든 채 당신이 읽던 이야기책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왕자님은 그림도 없는 책이 뭐가 재미있으십니까? 네가 휘두르는 그 막대기보다는 재밌어.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정원에서 한바탕 뒹굴었습니다. 시동이 왕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궁정이 발칵 뒤집혔지만 당신이 먼저 주먹을 냈다는 사실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그 아이는 당신의 뒤에 서서 식탁 시중을 들었고 단둘이 남으면 당신의 책을 베개 삼아 잤습니다.
용을 베는 기사 이야기를 읽어주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커서 그 기사가 되겠습니다. 전하는 왕을 하십시오. 당신은 대답하지 않고 책장만 넘겼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훈련장에는 당신들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혼자 검을 휘두르는 17쯤 된 소년. 왕궁의 누구보다 검이 빨랐지만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인사를 건네면 정확한 각도로 고개를 숙일 뿐 눈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 형은 누구냐고. 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이 성에 빚이 있는 아이란다. 누구의 빚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버지가 서재로 당신을 불렀습니다. 낮에 사제가 읽어준 옛 연대기를 외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을 잊는 법을 당신은 몰랐으니까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당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칼자국 투성이에 무겁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당신의 형편없는 검술을 나무란 적은 그 후로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밤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걷다가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문서를 내려놓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읽던 문서를 한동안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고개를 숙일 때까지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모두 같은 침묵은 아니라는 것을. 중세 왕자는 오늘날처럼 학교에 다니는 대신 자신을 둘러싼 왕실 가정 안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성직자 교사는 시편과 문법서로 라틴어를 가르쳤고 왕조의 연대기와 성인전도 중요한 읽을거리였습니다. 미래의 군주에게 올바른 통치자의 의무를 가르치는 군주의 거울이라는 교육서도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무예는 정해진 교과 과정보다 궁정의 기사들을 보고 따라하며 승마와 사냥, 무기 사용을 익히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이 8살이 되던 해 가을, 어머니의 배는 이미 눈에 띄게 불러 있었습니다. 어느 밤 어머니가 당신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배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네, 동생이란다? 손바닥 아래에서 툭 하고 작은 발기질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신기해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진 어느 밤 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와 나란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산파가 갓난 여동생을 안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보다 열린 문 안쪽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베개 아래로 어머니의 긴 금발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시녀가 침대 위에 흰 아마포를 어머니의 얼굴 위로 조용히 덮었습니다. 당신은 8살이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 미사가 치러지는 내내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관 앞에 무릎 꿇은 등이 미동도 없어서 사람들은 왕이 기도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뒤에도 아버지는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왕이 웃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처소는 아무것도 치우지 말라는 명과 함께 잠겼고 그 방의 열쇠는 아버지의 목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여동생을 좀처럼 품에 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밤마다 유모를 불러 아이의 열과 숨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요람 곁에서 잠든 날이면 아버지는 말없이 두 아이에게 자신의 망토를 덮어주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그는 여전히 당신들을 지켰지만 전처럼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여동생의 금발이 자랄수록 어머니의 기억도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 아이의 방문 앞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5년 동안 아버지는 잠을 줄이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옛 상처가 덧나도 원정을 멈추지 않았고 별정을 나누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를 혼자서 채웠습니다. 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13살이 되던 해 북쪽 국경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왕은 마지막으로 5사람을 침상 앞으로 불렀습니다. 왕실 서기관이 그 곁에서 유언을 받아 적습니다. 왕국의 군사를 지휘할 노공작, 왕의 교육과 신변을 맡을 주교, 국왕의 인장을 관리할 재상, 북부군을 지휘할 외숙, 그리고 수도와 왕궁의 방위를 맡을 젊은 기사. 젊은 기사는 훈련장 구석에서 혼자 검을 휘두르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지킬 권한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5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라. 서기관이 받아 적은 왕의 마지막 명이었습니다. 장례의 종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대관식이 서둘러 준비되었습니다. 의식이 늦어질수록 다른 왕족과 귀족들이 계승의 의문을 제기할 틈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성당에서 당신의 머리 위에 왕관이 씌워졌습니다. 어른의 머리에 맞춰진 왕관은 13살 아이의 이마 위에서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왕관을 씌운 주교가 잠시 손을 멈추고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주교가 새 왕의 이름을 선포하자 귀족과 성직자들의 환호가 성당을 울렸습니다. 환호는 지나치게 컸습니다. 귀족들의 얼굴에는 충성보다 기대가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왕좌에 오른 것이 당신이라서가 아니라 왕좌에 오른 당신이 아직 13살이어서 기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옥좌에서 내려다본 그들은 축하객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금고보다 깊은 곳간과 저마다 수백의 기사를 거느린 대귀족들, 자신의 땅에서는 왕과 다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그 누구보다 약했습니다. 왕관을 쓴 다음 날부터 당신은 알게 됩니다. 왕이 되었지만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주교는 당신의 하루를 통제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배우고 몇 시에 자는지까지. 재상은 인장을 쥐고 있습니다. 당신이 읽어보지도 못한 문서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왕국 곳곳에 내려갑니다. 어전 회의가 열리면 대신들은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의견을 내면 노공작도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전하의 뜻은 잘 알겠사오니 이 일은 저희가 논의하겠나이다. 그리고 논의는 당신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여동생의 처소에 가는 것도 허락이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매일 수십 번 쓰이는데 정작 왕은 이 성에서 가장 한가한 사람입니다. 그 겨울 정약혼 상대가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선왕이 정해둔 혼약, 왕국에서 손꼽히는 남부 공작의 딸입니다. 마차에서 내리는 그녀를 보고 궁정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례가 치러졌고 왕궁에는 어린 왕비의 처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당신 앞에서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필요한 말만 합니다. 당신이 어렵게 꺼낸 농담에는 잠깐의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하기 싫지 않았어? 그녀는 술을 놓던 손을 멈추지도 않고 답했습니다. 가문의 명령뿐이었다면 겨울길을 그렇게 서둘러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그것을 왕비가 되는 의무감 때문에 서둘렀다는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당신은 왕실 보석함에서 작은 황금 브로치 하나를 골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브로치를 한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표정도 목소리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녀의 옷깃에는 그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예복이 바뀐 날에도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던 무렵, 당신은 그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남쪽으로 봉인된 편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아직 국왕의 인장을 직접 보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뒤는 읽지 않았습니다. 굳이 읽지 않아도 남부 공작이 딸을 왕궁에 보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중세의 국왕은 오늘날처럼 모든 명령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명령과 토지수역, 관리 임명문서에는 국왕의 대인장을 달아 진위를 증명했습니다. 인장은 금속으로 만든 틀을 밀랍에 눌러 찍었고 문서 아래에 끈이나 양피지 조각으로 매달았습니다. 이를 보관한 재상은 어떤 문서가 국왕의 공식 기록으로 인정될지에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작성하고 장부에 기록하는 서기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인장을 사용한 흔적까지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즉위 이듬해 봄, 북쪽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친구의 아버지인 병경백이 철군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령서에는 국왕의 인장이 찍혀 있었지만 당신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재상은 그것을 반역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전회의에서 당신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아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십시오. 아비가 무릎 꿇을 때까지. 당신은 거부했습니다. 즉위한 뒤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 사람이다.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고 재상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닷새 뒤 여동생이 성 밖의 수녀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후원했던 곳에서 부활절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중에 행렬이 습격당했습니다. 호위대와 습격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기사 둘이 죽었고 여동생은 가까스로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습격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소식을 성 안에서 가장 늦게 들었습니다. 여동생이 돌아와 치료를 받은 뒤에야 주교가 찾아와 보고했습니다.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에도 왕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도 끝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달려갔을 때 친구가 머무는 북쪽 탑의 방문이 부서져 있었고 병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친구는 벽에 밀어붙여져 있었고 재상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역자의 아들이 도주를 꾀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끌려가면 친구는 감옥에 도착하기 전에 죽는다는 것을. 사고로, 도주 시도로,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죽음으로. 당신은 병사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멈춰라. 병사들의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그의 신병은 짐이 맞는다. 지금부터 왕실에 직접 감호 아래 둔다. 그리고 재상을 향해 말했습니다. 짐의 명령 없이 그를 옮기거나 신문하는 자는 왕명을 거역한 것으로 다스리겠다. 재상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러나 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왕의 죄수를 빼앗을 명분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병사에게서 밧줄을 건네받았습니다. 친구는 당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제야 당신은 그의 손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탑 위에 방까지 오르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문 앞에 도착하자 친구가 재상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남들이 듣기에는 죄인의 복종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뜻을 알아들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친구를 방에 들여보낸 뒤 당신은 철문의 열쇠를 직접 챙겼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친구가 말했습니다.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뒤 당신은 우연히 보게 됩니다. 회랑 그늘에서 재상과 마주 서 있는 왕궁 방위 책임자, 훈련장의 그 사람, 5 섭정 중 가장 속을 알 수 없는 자.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먼저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상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친구를 가둔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재상이 왕비의 처소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은 왕비의 유품을 왕실 문석으로 옮겨 정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왕이 문을 잠근 뒤 8년 동안 누구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상이 그 방을 열려한 것은 당신이 처음으로 그의 뜻을 거스른 직후였습니다. 당신은 알겠다고 답한 뒤 그날 밤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에서 찾아낸 열쇠로 어머니의 처소 문을 열었습니다. 8년 만에 열린 방에는 촛대와 빛, 읽담한 문서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날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매일 밤 읽었다는 기도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죽 표지 안쪽에서 작은 양피지 꾸러미가 떨어졌습니다. 꾸러미는 어머니의 개인 인장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거래 장부를 베껴 쓴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14년 전 반란의 전후에 재상의 측근들이 반란 세력과 돈을 주고받았음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본이 아닌 필사본뿐이었습니다. 여백에는 어머니가 남긴 짧은 표시가 이어졌습니다. 원본 확인, 지급처 대조. 어머니는 누군가 눈치채기 전에 거래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또 하나의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산실에 드릴 산파의 명단을 내가 다시 정한다. 재상이 청거한 자는 드리지 마라. 날짜는 어머니가 죽기 엿새 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길로 왕실 문서고를 뒤졌습니다. 어머니가 죽던 밤의 산실 출입 명단에는 재상이 천거한 산파의 이름이 마지막에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왕비의 명에 따라 교체함. 어머니가 숨겨둔 메모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왕실 가계장부에서는 더 이상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재상의 서기관이 그 산파에게 말 한 필과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 뒤로 산파의 이름은 어느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재상의 죄를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필사본의 출처도 산파가 그날 밤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죽기 직전 재상을 조사하고 있었고 그가 추천한 산파가 왕비의 뜻을 거슬러 산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기록을 마지막 장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양피지 꾸러미를 원래 있던 기도서 안에 돌려놓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재상이 알아차려서는 안 됐습니다. 당신은 처소의 문을 다시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재상을 내버려 둘 순 없다고. 거사를 앞둔 밤, 왕비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당신의 봉인된 서신을, 유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실패할 생각부터 하고 계시는군요. 이 일이 잘못되면 그대는 남쪽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혼인은 무효로.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기병 300이 이미 수도 남쪽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불렀소? 전하께서 저를 가문이 심어둔 감시자라 여기시던 그 무렵에요. 그런... 왜? 그녀는 처음으로 당신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 성에 온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잠깐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왕관 대신 검은 망토를 걸쳤습니다. 성 안에서 믿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기사 6분이었습니다. 왕비의 기병 300은 도성 밖의 세 갈래 길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재상의 원군이 수도로 들어오는 길과 재상이 성을 빠져나간 뒤 달아날 길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은 문제는 재상의 눈과 귀를 피해 내성 깊숙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복도와 계단마다 그에게 매수된 시종과 경비병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할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선대의 왕들이 만들어두고 오래전에 잊힌 성벽 암쪽의 암도였습니다.
횃불도 켜지 않은 채 통로를 내려갔습니다. 손으로 차가운 벽을 짚으며 나아간 끝에 낡은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왕궁 방위 책임자. 회랑에서 재상과 밀담을 나누던 젊은 기사였습니다. 6기사의 손이 일제히 칼자루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꺼내 철문을 열었습니다. 이 앞문의 열쇠는 왕궁 방위 책임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상과 한편이 아니었나? 재상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품에서 접힌 명령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재상의 인장이 찍힌 그날 밤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북쪽 탑의 수감자를 즉시 서쪽 감옥으로 이송하라. 저항하거나 도주할 경우 현장에서 처단한다. 서쪽 감옥으로 가는 길에 재상의 가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송 중에 도주한 것으로 꾸밀 생각입니다. 친구가 갇힌 북쪽 탑은 재상의 처소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당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경의 부관에게 이 둘을 붙여 탑으로 보내라. 기사 2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왕명이다. 왕이 직접 감호하라 명한 자를 지켜라. 방위 책임자가 부관에게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당신은 남은 4기사와 함께 내성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성의 문은 제 부하들이 안에서 봉쇄했습니다. 그가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까지 재상의 명령 없이는 열리지 않을 겁니다. 재상의 명령?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상의 처소에 가까워졌을 때 전령 한 명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탑은 지켰습니다. 당신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오나 그분께서 쇠뇌에 맞으셨습니다. 숨은 붙어 있습니다. 의원이 돌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발끝을 탑이 있는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딱 반걸음. 그러나 지금 돌아서면 재상은 달아날 것입니다. 친구가 흘린 피도 오늘 밤의 거사도 모두 헛일이 됩니다. 당신은 그 반걸음을 도로 거두었습니다. 가자. 재상의 처소를 지키던 병사들은 방위 책임자를 보자 길을 열었습니다. 그가 짧게 명령하자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재상은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벽난로 앞에서 서류를 한 장씩 불 속에 넣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양피지 사이로 익숙한 밀랍 봉인이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의 개인 인장이었습니다. 재상이 왕비의 방에서 찾아낸 기록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 밤중에 전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재상을 체포하라. 무슨 근거로 말입니까? 당신은 그가 작성한 명령서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짐이 직접 감호하라 명한 자를 몰래 옮기려 한 죄. 손가락으로 문서 아래의 인장을 짚었습니다. 그 명령으로 왕궁 안의 무장병을 움직이고 피를 흘리게 한 죄. 재상의 시선이 자신의 인장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밤은 이 둘이면 충분하다. 그의 눈이 벽난로 속의 서류와 문가에 선 방위 책임자 사이를 오갔습니다. 제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 없애버렸다고 생각한 기록.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재판은 닷새 뒤 왕국의 고위 귀족과 성직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재상은 그날 밤의 강제 이송 명령은 인정했지만 오래전 반란 세력과 내통했다는 혐의는 전부 부인했습니다. 죽은 왕비께서 남기셨다는 장부 말씀이십니까? 그가 법정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 문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종이로 무엇을 증명하시렵니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필사본은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서기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4년 전 10월 초하루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북부 곡물세에서 300마르크가 빠져나갔다. 지급을 승인한 사람은 재상의 서기관이다. 왕실 회계장부를 가져오라. 서기관이 오래된 장부를 펼쳤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일치했습니다. 같은 달 16세 처형된 백작의 옛 집사에게 통행 허가 문서가 발급됐다. 문서국의 기록을 가져오라. 두 번째 기록이 펼쳐졌습니다.
수취인의 이름과 문서가 향한 곳이 일치했습니다. 이듬해 정월 보름, 왕실 전령 한 명이 반란군이 점령했던 북부 요새로 향했다. 전령에게 지급한 말과 여비의 기록을 확인하라. 재상은 어머니의 필사본 한 권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적힌 돈 가운데 일부는 왕실 회계에 빈자리를 남겼고 몇몇 문서는 문서국의 기록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그 날짜와 금액, 이름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 번 본 것을 잊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기록이 하나씩 대조될 때마다 법정의 귀족들이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기록이 낭독되자 재상에 측근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곧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신이 아를 것이 있사옵니다. 그의 자백은 기록들 사이에 빈틈을 채웠습니다. 반란 세력에게 흘러간 돈, 재상의 이름을 감추기 위해 이용된 서기관과 전령, 국왕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사용된 인장. 재상은 경악스러운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닙니다. 어미를 잃은 14살짜리의 복수극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말을 조용히 받았습니다. 복수라. 나는 오늘 반란 세력과 주고받은 돈과 불법으로 사용된 인장을 말했을 뿐이다. 재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경은 어째서 내 어머니를 떠올렸지? 법정 안에 낮은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재상이 입을 열었지만 곧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문은 다음 재판에 남겨두겠다. 그리고 탁자 위의 기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미 증명된 죄만으로 판결한다. 며칠간 이어진 심리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귀박탈, 영지몰수, 그리고 참수. 형은 성문 밖의 처형대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광경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되찾은 국왕의 인장이 다시 왕의 명령 아래 사용된 첫 문서는 재상의 자기와 영지를 몰수하는 명령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왕궁 방위 책임자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회랑에서 재상과 무슨 이야기를 했나? 제가 왕실을 원망하는지 묻더군요. 뭐라고 답했지? 그가 듣고 싶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도왔나? 전하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왕보다 위에 서려는 자를 끌어내렸을 뿐입니다. 그는 늘 그랬듯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친구는 다행히 목숨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왕궁의 안쪽 방에 누워서 당신을 보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친구의 손을 한번 잡고 말없이 그 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친구는 왼팔에 붕대를 감은 채 다시 당신의 뒤에 섰습니다. 어전 회의에 당신이 들어서자 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의 의견을 들은 뒤 자기들끼리 논의하겠다던 노공작이 그날은 결론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왕비가 회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 노릇이 이제는 좀 좋아지셨습니까? 아니, 그런데도 계속 하실 겁니까? 내 이름을 빌려 그대들을 죽이려는 자가 다시는 없게 하려고. 그대들이라면 저도 포함됩니까? 당신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얼굴에 희미하게 열이 올랐습니다. 그렇소. 왕비는 잠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웃었습니다. 타임슬립 호텔, 이제 체크아웃하실 시간입니다. 머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금부치는 이 객실에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13살의 당신이 감당해야 했던 왕관의 무게는 어떠셨습니까? 동화처럼 단숨에 편안해지진 않겠지만 당신은 도망치는 대신 왕관을 기꺼이 고쳐 쓰는 법을 택했습니다. 여전히 옥좌는 차갑고 버겁더라도 적어도 이제 그 아래서 혼자는 아니겠지요. 현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이 객실에서 찾은 단단한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타임슬립 호텔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